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자, 우리 받으신 자료 207페이지 보십시오. 그 판례 할 차례죠. 예. 보겠습니다. 판례. 자, 먼저 1번 판례를 보시면은, 자,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 기재를 누락하더라도 우선 변제권 인정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더라도 전입신고는 똑바로 했나 봅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그것도 확정일자로서의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첨부된 등기 필증 접수인을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 필증의 접수인에는 연월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날을 확정일자를 한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이제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3번 보시면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뿐만 아니라, 자,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돼 가지고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은, 자, 지금 현재 이제 을이 임차인인데요. 자, 임차인인데 주택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가 경매를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주택이 이렇게 있고, 이 주택입니다. 이게 주택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 주택이 경매는 다 넘어갔는데 낙찰을 받을 때는 이 대지에 대해서만 만약에 뭐 병이라고 하는 애가 낙찰을 받아서 경락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대지에 경락 대금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이거 전세권자는 이런 거 못해요. 전세권자는 오로지 만약에 주택 전세권자라고 한다면은 주택에 대한 경락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대지에 대한 환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강력하죠. 건물에도 되고요. 예, 건물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대지에 대해서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 강력하죠. 예.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자, 제1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자,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 경매 절차에서도 경락인에게 대항해서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을 자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우선 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 자, 지금 역시 을이 임차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갑이 보증금 안 돌려주니까 이제 경매를 넣었습니다. 경매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경매를 넣게 되면은 역시 경락인이 나오겠죠. 근데 이 경락 대금에 대해서 을이 우선 변제권 행사를 했는데 다 변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싹 다 변제를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정도를 벌었는데 5천만 원밖에 못 받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일단 제1 경매 절차는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경락인이 만약에 돈을 빚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정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가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또 경매를 넣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제2 경매 절차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경락이 또 나오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경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경락인에 대해서, 이 경락 대금에 대해서 임차인이 다시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한번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경매 절차, 제1 경매 절차가 종료됐으면 이제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도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 경매 절차에서 다시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도록 해버리면은 임차권이 너무 강력하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경락인한테 그 대금에 대해서 나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항력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항력을 계속 행사할 수는 있단 말입니다. 안 나가고 이제 버티는 거죠. 그건 가능해요. 예,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하지만 뭐 끝까지 견딜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차임 상당히,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되거든요. 경락인한테. 예, 그렇게 되면 보증금 다 까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넘깁니다. 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네,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자, 넘기시면은 208페이지 보시면은 최우선 변제권 나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자, 일단 이 최우선 변제권은 순위를 무시하고 우선 변제권 행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그런 권리고요. 자, 주의하셔야 될 거는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대항력만 있으면 돼요. 우선 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죠. 하지만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고요. 예,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의의를 먼저 보시면요. 임차주택이 자 경매가 됐을 때 경락대금에서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따로 순위를 무시하는 거죠. 자, 밑에 요건 부분에 보시면은 서울의 경우 9,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500이 아니라 1억입니다. 1억.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조금씩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자, 지금 기준을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억 이하에 해당하면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밀 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6천이고요. 그리고 그 밖의 지역 5천입니다. 이 이하에 해당하게 되면 일단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 같은 경우는 3,400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과밀 억제권령은 2,700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고, 광역시는 2,000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1,700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또 언제 법이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그 취지를 파악을 해 놓으시고 시험 직전에 이제 숫자를 외우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주 같은 경우는 요 밑에 해당되겠죠. 예?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 밖의 지역 다 5,000 이하 1,700입니다.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만약에 딱 1,700을 딱 걸어놨어요. 그럼 거의 무적이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그럼 거의 무적입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건 2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역시 확정일자는 필요 없지만 대항 요건은 필요합니다. 자, 이 경우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 주의해 두시고요. 자, 효과 부분에 보시면요. 세 번째 줄 보십시오. 국세나 선순위 저당권보다 언제나 우선합니다. 하지만 당해세를 앞지르지 못해요. 자, 그리고 첫째 줄에 서울시 지금 3,200이라고 돼 있죠. 3,400입니다. 예. 작년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뿐 아니라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에는 먼저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 일정을 받고 나머지 보증금액은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이 문장 이해되시죠? 최우선 변제권 먼저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못 받은 부분은 우선 변제권 행사를 통해서 순위 다툼을 한다는 겁니다. 저당권자는 이제 붙는 거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에 한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도는 해당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자, 이게 뭔 말인지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4억짜리 주택입니다. 이렇게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4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4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1순위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저당권자가 돈을 2억을 빌려줬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2억을 빌려줬고 뒤에 후순위로 이제 임차권이 있는데 임차권자가 건 보증금은 뭐 예를 들어서 3,400만 원입니다. 뭐 괜찮죠? 이런 상황이면요. 예, 그냥 순위별로 순위대로 이렇게 딱딱 받아가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임차권자가 10명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주택 모양 생겼는데 이게 만약에 빌라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10명이에요, 10명. 그럼 이게 다 얼마입니까? 예? 3억 4천이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당권자가 이제 망하죠. 예? 얘네들이 3억 4천 다 받아가 버리면은 그 나머지밖에 못 받잖아요, 저당권자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이 한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2분의 1의 한도를요. 지금 주택 가액이 4억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최우선 면제권 행사를 하려면은 2억의 법이 내에서만 행사하라는 거예요. 2분의 1을 넘어버리는 건 너무 심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2억에 대해서 10명이 이제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나누기 10하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10명이서 최우선 면제권 행사를 해도 2천만 원씩 나눠 가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럼 이제 저당권자가 받아갈 수 있겠죠? 2억을. 네. 2분의 1. 자, 보시면요.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십시오. 4번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5번 보세요. 5번.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오는데 그것부터 조금 설명을 하고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옵니다. 자,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속 일단 대항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 네가 보증금 줄 때까지 나 못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 지금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택을 지어놨어요, 다른 데다가.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가는 겁니다. 왜 이사를 못 가겠습니까? 예? 전입을 빼면 안 되는 거죠. 전입을 빼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을이 법원을 찾아가가지고 해당 목적물 관할 법원에 찾아가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원래 임차권을 등기하려면은 임대인 손잡고 같이 가서 등기해야 되죠. 근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임차인 혼자서, 을 혼자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을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했습니다. 요렇게 등기를 딱 하게 되면은 전입을 요렇게 옮겨도 대항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등기를 했을 때 원래라고 한다면은 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일단 보증금 반환해야 되죠. 그리고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해당 목적물을 이제 인도해 줘야 되죠. 이 양자 간의 채무가 원래는 동시이행인데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등기를 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동시이행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보증금 반환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선이행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임대인 네가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등기까지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동시행이 아니라 임대인이 선이행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내용 안 나와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해당 목적물의 가액이 등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경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을은 이 경락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변제가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등기를 갖춰놓고 일단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후순위로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경락대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받아가래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을이라는 애가. 그렇기 때문에 저건 못 받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6번이. 예, 동그라미 5번이 5번.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보십시오. 자,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된 건물의 임차인에게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이 표현 자체가 보증금 중 일정액이다라는 표현이 딱 보이시면 그냥 그건 바로 최우선 변제를 바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금 중 일정액 혹은 뭐 소액 임차인 이런 거는 바로 싹 다 최우선 변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택이 있고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갑소유입니다. 주택, 대지 싹 다 갑소유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주택과 대지가 싹 다 갑소유인데 이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최초에 있었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가 있었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만약에 있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임차인이 대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네. 자, 하지만 이 대지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네? 저당권자보다 앞서가지고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받아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 된다 안 된다? 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지에 대해서 병이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해가지고 저당권자랑 순위 다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당권자가 대지에 대해서 먼저 받아가고 남는 게 있으면 이제 지가 받아가야 되겠죠. 이 최우선 변제권을 주택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지가 1순위니까. 자, 근데 이 대지 같은 경우는 저당권자가 애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지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판례가. 자, 그다음 2번 봅니다. 임차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일정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이 바로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대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받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차인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임차인 배당 요구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해야 되죠? 예?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요. 등기 안 돼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예. 그럼 만약에 등기를 했으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나요? 임차인이? 그래도 해야 됩니까? 등기했으면 안 해도 돼요. 예? 등기했으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잠깐 3번 봅니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되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용도가 변경된 그 이후에. 그렇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도 이 돈을 갖다가 이제 다 빌려주지 않고 한 50% 정도로 잡아서 빌려주죠. LTV를. 잘 모르십니까? 돈 안 빌려보셨습니까? 예. 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래서 저당권자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고려하지 않았던 임차인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해서. 자, 넘기시면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가 되면 중간 정도에, 자,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대항력이라든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입을 옮겨도 계속 유지가 되겠죠. 예. 자,
자, 다음 3번 보시면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소요된 비용을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4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나와 있죠. 임차보증금 반환이랑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경료된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요거 동시행 광이 있지 않다라고 돼 있죠. 예, 임대인이 선이행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다음 5번에 보시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죠. 왜 이때는 또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등기했으니까요. 예, 등기를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 그 밑에 존속기간 보십시오. 자, 최단기간 보호해가지고 자,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만약에 정했다라고 한다면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최단 존속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자,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존속 기간을 만약에 1년으로 만약에 약정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임차인은 1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약정한 대로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정해진 2년을 내가 다 주장하겠다라고 1년, 2년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1년밖에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책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거. 만약에 존속기간이 자 보십시오. 책 잘못됐어요. 존속기간이 만약에 1년입니다. 1년. 약정을 갖다 1년을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약정한 대로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책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대인 같은 경우는 지가 1년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죄송합니다. 임대인은 2년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자, 근데 임차인이 만약에 굳이 약정한 대로 1년을 주장하면은 임대인은 거기에 따라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그럼 만약에 3년을 만약에 약정했으면요. 예? 만약에 3년을 약정했으면요. 그럼 이 경우에 임차인이 당연히 약정한 대로 3년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럼 2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2년 주장이. 최단 존속기간이 2년이죠. 그러니까 2년 이상으로 약정을 한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3년 약정을 했으면 3년에 구속받아야 돼요. 둘 다. 임차인, 임대인 둘 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최단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약정을 했을 때는 2년 주장도 할 수가 있는 건데 3년을 약정하게 됐을 때는 2년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가 왜 2년일까? 약정이. 예? 주택임대차 왜 2년입니까? 예? 자세히 보시면 이 이자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2년입니다. 2년.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착한 사람만. 자, 그다음 그 밑에 2번 봅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 관계 존속입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계속 존속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항력 유지하는 거죠. 자, 다음 법정갱신 부분에 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뭐 조건을 갖다가 변경한다든가 내가 갱신을 안 하겠다든가 이런 말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뭐 2년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원래 계약한 대로라면은 이때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었고 기간 만료되기 6월에서 1월 사이에 이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간이 이렇게 확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 갱신되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정 갱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3번에 보세요. 법정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예. 자동적으로 2년이 된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이니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자, 계속 보시면은 따라서 임대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없는데 임차인은 존속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해졌죠. 자, 그 다음 4번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자, 법정갱신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정갱신이 되었을 때, 자, 만약에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요, 법정갱신이 됐을 때 전세권 설정자가 됐든 아니면은 전세권자가 됐든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 통고할 수, 둘 다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럼 몇 월이 지나면 전세권 소멸합니까? 3월입니까? 6월입니다. 6월. 설정자가 해지 통고해도 6월이 지나면 소멸이고 전세권자가 해지 통고를 해도 6월이 지나면 소멸입니다. 그리고 법정갱신 됐을 경우에 이 기간 어떻게 됩니까? 3월이라고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기간이 그냥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갱신,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데 기간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뭡니까?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자, 민법상 임대차는요. 계약 강론에 나오는 민법상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에서 만약에 임차권 설정자가 만약에 해지 통고를 하면 몇 월이 지나면 소멸입니까? 6월입니다. 똑같아요. 6월이 지나면 소멸이에요. 자, 그럼 임차인은요? 임차인이 만약에 해지 통고를 하면요? 1월입니다. 예, 1월 맞습니다. 예, 1월 맞아요. 1개월 지나면 소멸이에요. 자, 그럼 기간은요? 기간 어떻게 될까요? 역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주택은요? 주택 상가 같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만약에 해지 통고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몇 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3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은요? 동그라미 3번의 첫째 줄 보세요. 따라서 임대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까먹지 마세요. 임대인은 해지 통고를 못 합니다. 특별법상에. 해지 통고 못 해요. 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못 하느냐면은 기간이 주택 같은 경우는 2년이 되고 상가 같은 경우는 1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이라든가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기간을 갖다가 정하지 않아놨기 때문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설정자가 됐든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됐든 싹 다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기간을 이렇게 최단 기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못 한다는 겁니다. 임차인만 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예, 뭐 숫자 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보십시오. 자, 만약에 차임 증액을 갖다가 청구할 때는 20분의 1, 자, 5% 초과 못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하지 못합니다. 자, 다음 9번에 이제 임차권 승계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유일한 규정들입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요.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얘가 이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권 승계입니다. 임차권 승계. 자, 일단 상속권자가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도 있죠. 자,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게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상속권자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네? 쉽게 말하면은 사실혼 배우자죠. 사실혼이 뭡니까? 제가 작년에 충격을 받았어요. 에? 사실혼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내연녀 이런 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입니다. 부부. 그게 사실혼이라 그래요.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법률혼이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상속권자가 만약에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승계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상속권자가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속권자와 임차권자가 가정 공동생활을 만약에 함께 하고 있었다. 에? 가정 공동생활을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상속권자가 단독 승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속권자가 있기는 한데 공동생활을 만약에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상속권자랑 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랑 공동승계를 받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 자, 책 하나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2번에 보시면은 임차인이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정 공동생활하던 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사실혼 배우자랑 이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여기서 이촌 이내 친족이 곧 상속권자라는 뜻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상속권자랑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랑 같이 공동으로 이제 승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공동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은, 공동생활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상속권자가, 그러면 이제 상속권자만 다 받아가는 거고요.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을 넘기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나와 있죠. 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랑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랑 상당히 비슷한 구석이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먼저 이 적용 범위 부분에 보시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모든 주택임대차에 싹 다 적용이 되는데,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보증금액, 일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상가 건물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을 따져봤을 때 일정액 이하가 됐을 때에라야 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보증금 플러스 임대료 곱하기 100, 이게 이제 환산보증금입니다. 자, 일단 그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요, 그 적용 범위 밑에 보시면은 212페이지에 서울특별시 4억이라고 돼 있고, 예? 과밀억제권 3억 돼 있고, 광역시 2억 4천, 그 밖에 1억 8천 돼 있죠.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보증금이 3억이에요. 보증금이 3억이고 임대료가 만약에 5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5천이 되죠, 이게. 그러면은 환산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서울 외에 예? 만약에 뭐 과밀억제권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예? 3억이 넘어버렸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환산보증금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산보증금을 어쨌든 간 초과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못 받게 되는데, 초과를 만약에 하더라도 적용을 받는 규정이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대항력입니다. 상가 건물을 갖다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예. 이거는 환산보증금을 넘어도 인정을 해줘요. 이 대항력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갱신 요구권입니다. 예. 책 뒤에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만 인정이 되는 아주 좀 독특한 놈이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갱신 요구권도 인정이 되고요. 초과되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이 권리금에 대한 것들. 예, 초과해도 적용이 돼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자, 그리고 보던 책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대항력권 부분 보십시오. 자, 표 다시 보십시오. 표. 자, 대항력권 보시면은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인데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이죠. 그리고 대항력 발생은 둘 다 똑같아요. 다음날 효력 발생이고요. 자, 그다음 우선 변제권은 둘 다 역시 마찬가지로 확정일자입니다. 뭐 똑같은 거는 굳이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겠죠.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한도가 2분의 1 범위 내 똑같습니다. 둘 다 2분의 1 범위 내입니다. 자, 그다음에 최단기간 자 2년이고요.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1년이죠. 상가가 왜 1년인지 아시겠죠? 일자가 보이십니까?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자, 일자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예? 시옷 오른쪽에 일자가 보이죠? 예? 예? 시옷 오른쪽에 일자가 보이죠? 이렇게. 예? 1년이라고, 1년. 예, 1년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해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2기가 연체되면은 해지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근데 상가는 이제 3기라고 하는 거. 요거 잘 구분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증액 청구 시 제한. 아까 전에서 봤듯이 주택임대차는 5%인데 상가 건물은 0.9%입니다. 100분의 9. 예, 초과를 못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 부분에 1번에 보시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범위 내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을 받고요. 그 금액들은 이렇게 따다다닥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보증금 외에 만약에 월 차임이 있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은 월 차임액에다가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해가지고 적용 범위를 정하죠. 이게 이제 환산 보증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에 관해서도 준용한다. 미등기 전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주택임대차랑 똑같네요. 자, 4번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다. 그럼 역시 적용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 계약 갱신 요구권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초과해도 괜찮습니다. 요 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권 보시면은 첫째 줄 중간 정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도. 자, 건물을 인도받고 그 밑에 줄에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은 다음 날서부터 예, 이제 대항력 취득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임차 건물의 양수인.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가 자동 승계된다 그랬죠. 이것도 뭐 주택임대차랑 똑같습니다. 자동 승계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뭐 확정일자 받은 우선 변제권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거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3페이지 5번에 최우선 변제권 나와 있죠. 예. 대항력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그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2분의 1 예, 한도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둘째 줄에 보시면은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그 4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2억까지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2억을 10명에서 나눠 먹는다 그랬죠. 그걸 좀 풀어서 써놓은 겁니다. 네. 똑같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금액은 다릅니다. 예. 그 나중에 외우세요. 지금 외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최단기간 뭡니다. 1년입니다. 1년. 최단기간.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계약 갱신 요구권이 나와 있어요. 예,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계약 갱신 요구권.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것들은 갱신 청구권이에요. 근데 이거는 갱신 요구권입니다. 달라요. 자, 만약에 약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3년 약정을 했어요. 3년 약정을 했고 지금 3년을 다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럴 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월 전서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에 대해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나가라. 네? 예를 들어서 갑이 임대인입니다. 만약에 임대인 갑이 나가라라고 했을 때 임차인 을이 싫다. 나는 갱신을 요구할 거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갱신이 돼요. 4년 차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4년이 다 돼갑니다. 네? 그러면 또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네?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5년 차로 이제 접어들겠죠. 네? 5년 차로 접어듭니다, 이제. 자, 5년 차가 되었을 때 임대인이 또 나가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또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왜냐면 갱신 요구는 5년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가지고 5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다고요. 5년 동안만. 그러니까 갱신 요구는 여기서부터는 행사를 못해요. 자,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이때는 나가라라고 하고 이때도 나가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는 아까 아쉽게도 나가라라고 안 했습니다. 깜빡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법정갱신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법정갱신과 갱신 요구권에 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동일합니다. 계약 끝나기 6월부터 1월 사이입니다. 이러면 이제 법정갱신 되는 거죠. 법정갱신 같은 경우는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뭐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갱신 요구권은 5년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합니다. 임대인은요. 그러니까 갱신해줘야 돼요. 갱신을 갖다가 요구하면요, 임차인이. 하지만 5년 범위 내에서만. 네. 자,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게 되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쪼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러한 사유에 만약에 해당을 한다면은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갖다가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거 4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3기에 차임 연체 나와 있습니까?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2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3기라고 하는 겁니다. 3기. 2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가지고 리을 동그라미 보시면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로 나와 있죠. 전대. 만약에 전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안 된다는 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함정을 파냐면은 양도로 함정을 파는 거죠. 양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양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요. 미음에 보시면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했을 때는 갱신 요구를 얼마든지 거절할 수가 있는데 바꿔 말하면 경과실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 경과실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임차인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기댔는데 그냥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이제 경과실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만약에 지가 발로 차가지고 만약에 무너졌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중대한 과실이 되겠지만요. 경과실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읒 동그라미 시읒 보시면요.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철거 재건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수선이다. 이런 건 괜찮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도 함정 빠지실 만한 거 4가지만 좀 살펴봤습니다. 좀 정리가 됩니까? 예, 적느라고 좀 바쁘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예,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자, 이번에 갱신 요구권은 자,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가지고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요. 5년. 자,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와 보셔가지고 5번에 보시면요. 5번에 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그 밑에 줄에 임차인 대위해가지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뭐 이거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요. 계약갱신 요구제도와 법정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5년의 제한을 받지만 자, 법정갱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따라서 맨 밑에 줄 보시면은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원이 지금 법정갱신된 지 거의 지금 예? 한 20년 넘었죠, 훨씬. 예? 계속 법정갱신입니다. 예, 계속. 자, 그래서 그 밑에 8번에 차임 등의 증감 청구 보시면은 100분의 9, 예, 0.9라는 것이고 1년 이내에 이제 증액 못한다라고 하는 거 동일하고요. 예. 자, 다음 그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권리금 부분 나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뭐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게 더 중요하죠. 10번에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경우에 1번에 환산보증금액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 해가지고 대항력에 관한 거 환산보증금 초과해도 적용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에 관한 거 예. 초과해도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예. 요거는 뭐 어차피 임대인이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 있죠. 이런 거 이제 보지 마세요.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놈 3가지만 정리하시면 되지 나머지는 보실 필요가 없죠. 이해되시죠? 복잡하게 정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끝이 났습니다. 예. 끝이 났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존속 기간 좀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존속 기간. 자, 먼저 우리가 물권법 파트에서 존속기간을 제일 처음 봤던 거는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자, 지상권의 최장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 몇 년이었습니까? 20년이요? 20년이 도대체 왜 나온 거죠? 잠깐만요. 20년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 30년, 15년, 5년이었죠? 네? 30년, 15년, 5년이었습니다. 분명히. 자, 경고한 건물 30년이었고 안 경고한 애들은 15년 그리고 기타 공작물 5년이었죠. 네, 20년 어디서 나왔죠 근데 진짜로? 취득시효. 예. 자, 그럼 최장기간은요? 없죠. 예, 좋습니다. 최장기 없어요. 영구 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전세권은요? 전세권의 최단기간 몇 년입니까? 10년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전 10년 동안은 무조건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그러면요? 예? 자, 건물 1년입니다. 맞습니다. 건물 1년입니다. 토지에 대한 건 없어요. 건물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1년입니다. 1년. 최단 존속기간. 그럼 최장은요? 최장 10년입니다. 예, 좋습니다. 최장 10년이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죠? 민법상 임대차 있죠? 자,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특별법이 아니고요. 자, 민법상 임대차에서 최단 존속기간 몇 년입니까? 2년이요? 주택이 2년이라 그랬습니다. 몇 년이에요? 없습니다. 최단 존속기간. 없어요. 그럼 최장은요? 최장도 없습니다. 예? 임대차는 최단, 최장 둘 다 없어요. 원래 최장이 있었는데 그거 법이 이렇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하면서 그거 무기력한 법이 돼버렸어요. 없어요. 최단, 최장 둘 다 없습니다. 자, 주택은요? 주택 최장기간 몇 년입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2년이죠. 왜 흔들리죠? 2년입니다. 2년 맞습니다. 흔들리죠? 여기 이자가 있죠, 여기에. 네, 2년입니다. 2년. 자, 최장은요? 아니, 그냥 찍지 마시고. 최장 없습니다. 네? 최장 없어요. 네. 상가는요? 최단. 그렇죠. 1년이죠. 1년. 네, 좋습니다. 일자가 있죠.
최장은 역시 없습니다. 예, 정리해 놓으십시오. 지금 최장이 전세권만 최장이, 나머지는 싹 다 최장이 없어요. 정리하기 쉽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죠. 이거는요. 이건 까먹을 수가 없죠. 예? 주택 이자 보이십니까? 예. 2년입니다. 2년. 네, 좋습니다. 자, 20년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20년. 자, 어디서 나온 20년인지 모르겠는데. 20년. 예. 30년입니다. 30년. 예. 자, 이렇게 해서 임대차 보호법까지 정리를 했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가등기 담보법, 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화요일에 김해 강의를 마치고 또 수요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들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